안녕하세요. 평소 유튜브를 즐겨보긴 하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게 참 멋쩍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제 사정에 대해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이고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지인들 소개로 만난 아내와 결혼을 한 게 2002년이었고 그 다음에 딸을 낳았답니다. 둘이서 고군분투해가며 작은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고 절약하고 살다가 얼마쯤 지났을까요? 딸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던 시기부터 아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딸 유정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아내와 번갈아가며 회사에 반차를 내고 데려가기도 하고 아무튼 참 쉽지 않은 일상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저는 아내의 경제활동이 마음에 안 들더군요. 이상할 정도로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사실 이 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긴 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저의 직장에서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고 그걸 걱정하는 저에게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었어요. 당신, 왜 자꾸 그런 걸 신경 써? 그건 당신네 회사 일이고 그 김 과장이라는 여자가 나쁜 사람이라 일어난 일이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바람은 누가 혼자 피우는 거야? 여자 혼자 피우는 거냐고. 상대 남자는 없어? 왜 여자만 나쁜 것처럼 말해? 그 김 과장이 유부녀에 애도 둘이나 딸렸는데도 부장이랑 바람나서 도망갔으면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일인 거야. 왜 나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의심을 받아야 해?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전부 남편 두고 회사 사람이랑 바람나는 거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에게 비판을 쏟아내는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도 마음이 썩 놓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점점 승진하던 차에 옆 부서에서 정말 그대로의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당시 양쪽 집안 배우자들이 쫓아와서 회사를 초토화시켰고 엄청난 물리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그날 하루 종일 진압하느라 엉망진창이었답니다. 저는 부서 간의 불륜이 일어나 양쪽 집안이 쪼개지고 평소에 그 남녀들 둘이 얼마나 조신하고 도덕적인 체를 해가며 살았는지도 다 봤기에 충격이 꽤 컸어요. 그래서인지 은연중에 보수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내 아내는 꼭 일반 회사, 남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선 일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못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우리 아내도 본인 회사에서 비슷한 포지션 안에 있었고 자꾸 남자 동료들이랑 엮어서 일을 하고 늦는 날이 많았거든요. 지금 따져보면 참 꽉 막히고 고지식한 어쩌면 의처증에 동반된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었던 게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불안에 빠져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일어나야 했던 일이라 제가 그렇게 불안감을 가졌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수수께끼가 제 안에서 수년간 풀리지 않았어요. 당시 제가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답니다.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낌새가 보이긴 했었지만요. 아내를 다그쳤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더더욱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아이,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래? 이 팀장님이랑 외근 다녀온 거 맞다고 내가 말했잖아. 근처 세미나 있어서 갔었다고. 그래서 유정이 안경 맞추러 가는 거 같이 못 간다고 진즉 말했었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내는 무척 불쾌한 듯 화를 냈지만 이상하게 회사 안에서 남자 팀장과 가까워져서는 수시로 통화를 하는 등 신경이 안 쓸 수 없게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날이었고요. 나한테 언제 그렇게 설명했어? 이날 대학 때 친구 만나러 간다고 늦는다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 팀장이랑 둘이 외근을 갔다 온 날로 바뀌는 건데? 순간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떠듬떠듬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전 충분히 불만이 많고 의심이 갔던 게 회사에서 뭔가 팀 변경이 있다고 분주하게 굴더니 묘하게 화장법이나 외모를 신경 쓰는 모양새가 요란스러워진 거예요. 말로는 자기 커리어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었지만요.
사실 이상한 부분에 중심을 두고 의심하면 끝도 없다지만 갈수록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더군요. 그러다가 이날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팀장과 외근을 갔던 것을 걸리게 되었고 우리 둘은 그 뒤로 계속해서 날이 선 상태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가족 야유회가 있어서 참가했던 날 제가 마주친 이 팀장이라는 녀석은 제 가족들이 멀찍이 서 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굴더군요. 아주 눈에 띄게 저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니 이놈은 우리 아내랑 뭔가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아, 윤 대리님 남편분이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에 대해 불만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힘들겠다. 우리 윤 대리님. 남편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윤 대리님 진짜 능력자예요. 따낸 일들이 얼마나 많고 여기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좀 살살 놔주세요. 누가 알아요? 나중에 남편보다 많이 벌어서 그게 생계의 일조할지. 그 뭐지? 남편분은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더라? 들었는데 까먹었네요. 이렇게 깐죽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날 내내 뿔이 나 있는 저를 대하며 아내도 같이 짜증을 냈고 딸아이는 그 사이에서 매우 불편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아내와 얼마나 싸웠는지 아내는 무고한 자기를 의심한다며 며칠을 짜증을 내며 일관했고요. 저는 그날에 느낀 인상이 너무 불쾌해서 아내를 쳐다보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냉정 중인 상태로 이어지고 급기야 홧김에 저는 아내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당연히 아내는 싫다며 악을 바락바락 썼고요. 그러나 이때 부부 사이에 오가선 안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나와버리게 되었어요. 둘 다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겠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뭐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는 건지 참 빤한 일인데 그딴 일로 의심받는 와중에 직장을 그만두라고? 당신과의 사이를 생각했으면 생각했지 절대 회사는 안 그만둘 거야. 왜? 내가 당신이랑 비슷하게 벌게 생겨서 싫은 거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정말 언놈이랑 바람날까봐 불안한 건지 아니면 당신만큼 경제력이 비슷해질까봐 싫은 건지. 왜 사람이 자꾸 비겁하게 딴 핑계를 대? 순간적으로 저는 제 모든 정신 상태가 케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저는 물리적인 힘을 아내에게 가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어찌나 화가 났던지 이상한 놈과의 낌새를 추궁하는 저에게 다른 부분의 자존심을 누른 것을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눈은 번쩍 띄었고 저 역시 제 손에 놀라 주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저에게 화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노려보더니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우당탕 쾅쾅 소리를 내더군요. 당시 딸아이는 우리 본가에 놀러가서 자기 친척들이랑 있었고 저녁 10시쯤 제 여동생이 집으로 태워다 줄 예정이었어요. 시간은 저녁 7시쯤이었는데 그때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뭔가의 일을 벌리고 있었어요. 일단 제 손의 움직임에 대해 저 스스로도 놀래고 자책을 하고 있던 터라 그때 아내가 단순히 뭔가 화풀이를 하고 해소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 안 되어 문을 귀가 찢어질 만한 소리로 쾅 열더니 자그마한 보스턴백에 뭔가를 자꾸 우겨 넣어서 나온 거예요. 옷은 외출복 차림을 한 상태로 말이죠. 저는 그 상태를 슬쩍 봤음에도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입을 열어 정말 조금의 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투로 차갑게 말하더군요. 나 아빠한테 가 있을게. 유정이한테는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나 이렇게는 당신이랑 못 살겠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귀 없어? 말 못 들었어? 말했잖아 방금. 나 내비둬. 아무것도 하지 마. 아내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신발을 대충 꾸겨 신더니 현관문을 부서져라 닫고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고 아내는 저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어요. 바로 쫓아가지도 못하고 얼빠지게 보고 있던 저는 뒤늦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우리 부부 사이에서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
도통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머릿속에서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어떤 행동도 더 취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다 의논할 곳도 없고 머리가 정말 터져나갈 것 같아서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다가 마셨어요. 너무 괴로운 마음에 잘 먹지도 않은 그까지 술을 조금 먹고 잠깐 엎어져 있었나 봐요. 여동생이 배를 하도 눌러대는 통에 열어줬고 딸아이는 지 고모를 따라 우리 집에 왔더군요. 오빠, 술 마셨어? 어우, 집안꼴이 이게 다 뭐야? 언니는? 유정아, 이제 잘 들어가. 고모 간다. 여동생은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졌고 딸아이는 곧장 자기 엄마를 찾았어요. 저도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대충 둘러댔어요. 애도 피곤했는지 자러 들어갔고 저는 이런 일로 장인어른께 연락드리기도 뭐해서 밤새 뒤척이며 아내가 없는 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애는 지 엄마를 찾기 시작했고 저도 여간 초조한 게 아니었어요. 회사 가 있는 사이 전화했지만 아내는 전화를 여전히 받지 않더군요. 점심때쯤 되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서 너무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뭐? 정미가? 정미가 여기를 왜? 전화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소린가? 자네 뭐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 그럼 애가 어디를 갔단 말이야? 어제 안 들어왔다고? 이 말 그대로 본인 친정에 간다던 아내는 그곳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가지도 않은 채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어느 곳에선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전 부랴부랴 아내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곧장 찾아가서 만나려고 준비를 하던 차에 또 제 발걸음을 붙잡는 허망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여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윤 대리님이요? 안 그래도 저희 회사 지금 난리 났는데 연락이 도통 안 돼서요. 남편분이라고 하셨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출근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거기뿐 아니라...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왠지 모르게 뒤통수가 바짝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혹시 회사에 또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직원은 망설이더니 자기도 정확한 건 모른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곧장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게... 아니 이걸 말을 해야 하나? 근데 어떻게든 확실히 뭐든 상황이 돌아가는 걸 저희도 맞춰봐야 하니까요. 저희 지금 윤 대리님만 안 나오신 게 아니라 여기 이 팀장님도 안 나오셔서요. 거기도 지금 집에서 사모님이 난리시거든요. 연락 안 된다고. 일단은요. 연락되면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정말 머리 안에서 벼락이 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등에서 어찌나 땀이 솟아오르는지 불쾌하고 또 더러운 이상한 예감이 뱀처럼 저를 휘어감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내가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도통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즐겁을 했던 상황과 연결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경기를 일으킬 만큼 끔찍한 놈과 아내가 동시에 이런 꼴이 된 걸까요? 설마 하면서 눈을 감고 애써 이 연결고리를 끊어보려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들러붙고 마는 이 연결고리에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렸어요. 암만 생각해도 이 두 인간은 제 아내와 그 이 팀장이라는 놈은 뭔가 둘이 겹쳐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입 밖으로 머릿속 밖으로 정리하고 싶지 않은 문장이지만 그 둘이 지금 같이 있고 같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분이 치밀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혼절하듯 정신이 나가버려서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나왔고 일단 다시 집으로 들어와 아내가 나가버린 안방을 뒤엎어 봤는데요. 뭔가 작정이라도 한 듯 핸드폰도 안방의 침대 이불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나갔었더군요. 전날 저는 서재 쪽방에서 자느라 안방 상황이 그런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아내가 홧김에 그런 일을 했고 손을 댄 저도 최악의 인간이지만 어쨌든 어찌어찌 우리 아내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돌아가는 상황은 만만치 않아 보였어요. 전화를 두고 가더니 열어서 확인해 보니 회사와 저로부터 그리고 장인어른 몇몇 거래처로 보이는 부재중 전화들이 숱하게 쌓여 있더군요. 대체 아내는 어디로 어떻게 가버린 걸까요? 순간적으로 스치는 애감에 왠지 아내를 바로 마주해서 이 상황에 대해 질책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내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말 저라는 존재를 아주 샅샅이 조각내가면서 분해를 할 정도로 괴롭혀가며 맞아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내는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후로 정말 장난 같은 그 세월 동안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대체 어떤 사람이, 아니 이 나라의 어떤 결혼한 남자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실 그 자체로 제 아내는 저와 제 딸 앞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날짜를 잊지도 못하는 그 2013년 어느 날, 저와 싸우고 제 실수가 있던 그날 밤에 짐을 아주 대충 챙겨서는 핸드폰도 집에 던져두고 사라졌어요. 11살 딸내미와 아내의 말대로라면 본인을 의심하는 남편을 두고 말이에요.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도 연락 한 통 없이 그렇게 곧 죽어도 본인은 아니라던 회사 동료라는 놈과 나란히 자취를 감췄네요. 당시에는 정말 뭐 이런 난리가 없을 만큼, 아니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집만 그렇게 소란스러웠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네요. 장인어른도 몇 번이나 다녀가시고 아내의 회사는 난리가 나고 저는 그 이 팀장이라는 놈의 배우자랑 나란히 마주 앉아 상황을 맞춰봤다가 서로 욕을 했다가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어 몇 번이나 싸움을 붙을 뻔했어요. 서로 배우자 간수를 잘 하려는 둥 쓸데없는 싸움을 하다가 대체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알아낸 사실은 이 팀장 그놈은 정말 쓰레기 중 쓰레기더군요. 나중에 이런 상황까지 나오자 그 집 마누라라는 사람은 겨우 제 앞에서 입을 다물었지만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 황 부장이라는 분 아니었으면 가뜩이나 복장 터지는 상황에 저만 더 뒤집었을 뻔했어요. 그게... 저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이 팀장님 가족분들 사모님께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요. 이 팀장님과 이래저래 안 좋은 말이 나오던 게 윤 대리님도 있지만 이렇다 쉽게 회사에서 뭔가 증거를 얻은 건 아닙니다. 우선 윤 대리님도 지금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이 팀장님이요. 저기 타부서 여직원 둘과 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건 그쪽 여직원분들이 직접 증언을 하신 거라 사모님 잠깐 저쪽으로 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그러자 당황한 얼굴로 황 부장을 따라가던 이 팀장 마누라는 그 뒤로 저와 눈을 마주치질 않더라고요. 대충 상황을 황 부장에게 따져 물어보니 이 팀장은 아주 남분꾼이었어요. 그게...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리님까지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아하니 몇몇 여자들을 꽤 건드렸던 것 같아요. 역시나 제가 느꼈던 촉은 틀린 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지간히 여자 좋아하고 밝히는 놈일 거라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대체 제 아내는 왜 우리 앞에서 사라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팀장놈도 사라지고 제 아내도 같은 날에 없어졌으니까요. 다른 게 있다면 팀장놈은 간간히 연락은 되었지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고 제 아내는 조금도 거처를 확인할 수가 없더군요. 나중에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괴성을 질러가며 온갖 육두문자가 섞인 얘기를 했더니 제 전화도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너무 지쳐갔고 심지어 중간에 회사에서 일에 집중은커녕 한번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심신이 다 녹아질 정도로 마음고생하는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아이는 주중에 자기 고모네에서 등하교를 하게 되었어요. 여동생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었고 솔직히 애가 없었다면 제가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네요. 오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언니, 어떻게 그렇게 유정이랑 오빠를 두고 나가?
남자한테 환장해서? 아니, 그 남자놈도 지금 이혼해달라고 난리라며. 언니는 뭔데? 연락대 구멍은 다 놔두고 나가버리고 그냥 남자한테 환장해서 그쪽에 들러붙은 거야? 와, 진짜 너무 괘씸하다. 오빠는 절대 이혼해주지 마. 나 정말 언니 그렇게 안 봤어. 성격 좀 깐깐해도 언니가 그런 쪽으로 사고 칠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다고. 다 떠나서 우리 유정이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 자기 엄마를 저렇게 찾는데 그나마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우리 애들이랑 한 학교 다니니까 오가며 챙기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겠냐고. 진짜 환장을 노릇이다. 동생 말 맞다나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혼자 살아가시는 저희 아버지를 비롯하여 장인어른까지 깊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솔직히 인간된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 몇 달이 되고 있는데 제가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 회사도 그만두려는 저를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게도 동료가 강력하게 말렸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만두면 안 된다고.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야. 아, 그래도 어떡해? 밥줄은 붙잡고 있어야지. 남자가 밥줄은 붙들고 있어야 돼. 애는 어떻게 할 거야? 애 엄마는 그렇다고 쳐. 언놈이랑 도망가서 안 나타난다고 치자고. 그럼 그냥 그렇게 굶어 죽을 거야? 애는 여동생이 봐준다며.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 장천이야. 여동생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야. 결국 아빠인 권대리가 애 끝까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이만한 걸로 그렇게 쓰러지면 안 돼. 아, 물론 죽을 맛인 건 알아. 그래도 안 돼. 그만두지 말라고. 지금 회사 그만두면 무슨 답이 있는데? 이 말에 저는 두둥하며 머릿속에서 뭔가가 잘게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느껴졌어요. 너무 구구절절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서 외려 더 제 가슴을 쓰라리게 하고 찢겨지게 만들더군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주저앉아버리면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밥줄은 결코 이만한 수준으로 똑같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저는 어쨌거나 살아가야 하고 이제 막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아이도 키워내야 했어요. 집 대출도 한아름이었고요. 여동생이 돌봐주는 것도 한계고 매제 보기도 미안하고 결국 모든 건 다 제 손안에 있고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서 낸 잠깐의 휴가를 다 채우고 다시 복귀했을 때 얼마 안 되어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해오더군요. 오빠, 나도 우리 애들 이제 중학교 가고 신경 쓸 게 많아서 유정이를 빼곡하게 챙기기가 힘드네. 우리 신랑도 오빠랑 유정이 너무 안 됐다고 안타까워해. 그런데 어쩌겠어. 얼마 전에 미희도 학원 근처에서 사고 나서 그거 챙겨야 되고 아무튼 너무 정신이 없어. 오빠, 진짜 마음 강하게 먹어야 해. 아참, 언니네 집에서는 연락이 없어? 사돈 어르신 말이야. 우리 장인어른 정말 제 여동생 말 맞다나 왜 연락이 없었겠나요? 장인어른은 제가 설명한 대략적인 내용을 듣고 믿을 수 없어 하셨고 제가 와이프 회사에 가서 따져 묻고 상황을 파악할 때에도 같이 가셨어요. 그런 와중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상황들을 실감하시고 알게 되셨고요. 그렇게 돌아온 뒤 저나 장인어른이나 차마 서로에게 연락할 만한 타이밍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굴러가는 모양으로 볼 때 저 역시 장인어른을 썩 뵙고 싶지는 않았어요. 결국 저는 고심 끝에 몇 번이나 고민하고 고민했던 말을 내뱉게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기 한동안은 제가 좀 추스려야 될 것 같네요. 아내 때문에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장인어른 마음은 잘 알지만 한동안은 좀 우리를 그냥 놔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내가 나가면서 저에게 던져버린 그 말, 자기를 좀 놔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을 장인어른에게 화풀이하며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그 누가 탓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분을 풀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인인 아내에게조차도요. 아내는 이 갈 곳 없는 분노를 자기에게 푸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사라져버렸고
저도 저지만 생떼 같은 자기 딸, 그렇게 예뻐하던 딸도 미련 없이 내던지고 남자놈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들과의 연결고리는 조금 더 허용치 않겠다는 듯이 핸드폰까지 두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저도 더 이상 쥐어짜낼 조금의 배려, 긍정적인 태도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저 말에 답은 따로 안 하셨지만 그 뒤로 연락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흐지부지 처가와의 연락도 끊기게 되었고 이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제 인생은 더 험난하게 흘러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사고같이 당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얼마가는 여동생이 도와줬지만 1년도 안 되어 이 부분은 손 털게 되었고 저 혼자서 곧 다가올 사춘기를 앞둔 딸의 일을 감당해야 했답니다. 워낙 제 딸은 저를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니 여간 불안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드러내놓고 뭔가 사고를 쳤다기보다 조용조용하게 안 보이는 데에서 사고를 치고 있더군요. 저에게도 직접적으로 자기 엄마를 찾은 적이 없었어요. 아마 어른들의 대화 속에 눈치를 챈 것 같았는데 저를 생각해서인지 뭔지 말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딸은 점점 제 앞에서 입을 닫게 되었어요. 아빠가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 나 만사가 다 짜증나.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빠 미안해. 학교도 다니기 싫어. 이 내용을 보고 급하게 여동생에게 SOS를 쳤고 그나마 여자의 심리를 알고 있는 여동생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어요. 심각하다면 심각하고 별일이 아니라면 별일이 아닌 상황 같아. 엄마가 자기 두고 나간 것에 대한 충격도 클 테고 그리고 엄연히 유정이 이제 사춘기잖아. 저 무렵 여자애한테는 같은 여자 어른인 엄마의 빈자리가 엄청 클 거야. 일단 조만간 내가 가서 얘기도 해보고 달래도 볼게. 오빠는 너무 나서지 마. 사춘기 때의 딸과 아빠는 원래 사이가 안 좋은 법인데 오빠네 케이스는 더 심할 수밖에 없지. 정말 여동생의 말 맞다나 딸아이는 사춘기와 자기 엄마의 갖출 모든 게 다 겹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더군요. 제가 말을 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학교도 멋대로 빠지고 안 나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을 다 휘저어 놓고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고 매일매일 너무 지쳤습니다. 심지어 더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그때 어울리던 친구들 한둘과 함께 보란듯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아내도 그런 식으로 나가버려서 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저에게 딸이 저지른 짓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염치불문하고 결국 여동생에게 한 번 더 알렸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빈혈로 쓰러진 저를 대신하여 찾으러 다녀주었네요. 나중에 자기 친척 어른들과 고모의 설득으로 인해 딸아이는 겨우겨우 돌아왔고요. 저는 그때 딸을 붙잡고 울며 사정을 했어요. 유정아, 아빠 진짜 너무 힘들다. 제발 너 성인 될 때까지만 좀 아빠 말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때 되면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해도 돼. 아빠가 너를 데리고 있을 책임이 있는 동안에는 좀 얌전히 조용히 우리 살아보자. 아빠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돈도 벌 수 없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할지도 몰라. 네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비참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은 거야, 너는? 어찌 보면 이게 고작 중학교 3학년인 애한테 할 소리였나 싶지만 저는 정말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어요. 생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까지 들었으니까요. 제 아빠가 울며 부탁하는 걸 보고서야 급기야 정신이 들었는지 딸은 그 이후로 줄곧 조용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후로 고등학생이 되고 고3이 되고 서울에 있는 작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딸은 서로를 동아줄로 잡고 잘 버텨왔어요. 다행히도 딸은 성인이 되는 20살이 되어서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21살이 되는 올해부터는 알바를 시작해서 간간히 자기 학비에 보태고 있고 우리는 어느덧 아내가 없는 삶, 딸에게는 엄마가 없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적응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일을 시작한 여동생이 바쁘게 사는 것 같더니 한동안 연락이 잘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지금 톡으로 뭐 하나 보냈어. 나 지금 너무 떨려서 어떡해. 진짜. 오빠, 내가 보내준 링크 있지? 그거 한번 들어가 봐. 유튜브 영상 빨리 봐봐, 빨리. 여동생은 본인답지 않게 아주 요란을 떨어가며 먼 영상을 하나 보라고 했고 저는 회사 카페 쪽으로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눌러보고서야 왜 그렇게 여동생이 호들갑을 떨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진 화면 안에는 큰 제목으로 순간 저를 움찔하게 만들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 딸을 찾습니다. 라는 어투의 제목이었어요. 얼핏 보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내용이 확 끌리더군요. 남편과 딸을 찾는다니. 남편과 딸을 두고 나간 사람을 아직 가족 한쪽 자리로 비워두고 이혼도 진행하지 않은 채 멍청이 있는 저로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여동생도 아마 그래서 이런 영상을 권했던 건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이해가 잘 안 가더군요. 그런데 그걸 눌러보니 푸르스름한 화면을 뒤로하고 웬 여자 둘이 나와서 뭐라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홈쇼핑처럼 뭔가를 소개하는 것 같았는데 채널명이나 주변 풍경을 보니 뭔가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 같더군요. 거기에 앉아서 가면을 쓰고 있던 한 여자가 자기의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얼굴은 나오지 않아서 뭔 말인가 하며 계속 듣게 되더군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회자의 소개말부터 좀 희한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보내주신 땡땡동님은 10년 전쯤 남편분과 딸을 잃어버리셨다는 걸까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데 요즘도 이렇게 기억을 잃게 되는 상황이 있나 봐요. 이쯤 들었을 때 저는 왜 내가 여기까지 보고 있나 새삼 이상하면서도 귀가 더 크게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죠. 기억을 잃어서 남편과 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그 옆자리에 가면을 쓴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좀 이상해서 얼굴을 찌푸리게 되더군요. 네, 제가 땡땡동에서 사고가 나서 그때 지금의 어르신 부분께서 저를 119를 불러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기억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수술도 오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가 땡땡도님 사연을 들었을 때 눈에 띄었던 건 그런 사고를 겪을 수는 있지만 기억에 오래도록 없으셨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 가족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거죠? 이제서 기억이 조금 나시는 건가요? 사회자가 여기서 말하는 부분부터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어 계속 휴대폰 스피커 쪽에 귀를 가까이 더 들이대게 되었어요. 그러고 점점 이어지는 내용을 듣고 눈을 한껏 찌푸리고 작게 비명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온 것도 벌써 10년 정도 되었나 봐요. 저한테는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었어요. 딸아이요. 몇 살인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20살쯤 되지 않았을까요? 남편 이름만 기억이 있어요. 딸도 생각날 것 같은데 자꾸 뒷글자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남편분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딸아이는 성이 똑같을 테니까요. 아, 성도 모른다고 하셨죠.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별 얘기가 다 있나 싶어서 한 몇 분간 들어왔던 이 내용 안에 저는 믿을 수 없는 소리를 귀 안에 담게 되었어요. 그 고민이 있다는 가면을 쓴 여자분의 입에서 나온 잃어버린 남편이라는 남자의 이름은 암만 여지껏의 인생을 되돌려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상황 그 자체였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제 이름이었으니까요. 명진이라는 이름이에요. 한번 기억이 난 뒤로 계속 그걸로 굳어져서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성이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정말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저 발끝부터 머리까지 단번에 뭐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고 보니 화면 안에 자막으로 그 가면을 쓴 여자분의 신원이 대충 나와 있었는데 이름은 안 나와 있고 나이만 나와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나이도 아니고 해서 저도 생각이 복잡해지더군요. 남편과 딸을 10년 전에 잃어버렸고 기억이 없다는 여자. 게다가 그 남편 이름으로 내 이름을 말하고 딸아이의 나이를 우리 유정이와 비슷하게 말한 여자. 저 사람은 대체 뭐인 걸까요? 저는 다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동생은 여전히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오빠, 저거 처음부터 다 안 들어봤지? 나 빨리 감기로 돌려봤는데 장난 아니야. 나 저 채널 주인한테 메일 보내놨어. 혹시 몰라서. 이거 정말 나 지금 진정이 안 되는데 좀 그래 마음이. 저 사연 여자 좀 이상하다니까? 아니 글쎄 10년 전에 땡땡동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야. 일단 오빠도 한번 들어봐. 자기가 거기서 사고가 나서 머리를 크게 다쳤대. 기억도 없고 엄청 오래 누워 있었다나 봐. 짐도 갖고 있는 거 얼마 없었고 그때 사고 난 장소 옆에 있는 마트 할아버지 할머니가 119를 불러줬었나 봐. 아니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말이야 오빠 저게 언니가 맞다면 언니가 땡땡동에 갈 일이 있나? 여동생도 제가 어렴풋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똑같았던 건지 그 화면 속 여자를 제 아내로 생각하고 고민을 하더군요. 저는 10년이라는 그 괴롭고 두터운 벽을 뭔가 잘게 부숴서 허물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워낙 기묘한 상황이었어요. 저 역시 괜한 흥분이 일어나고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만약 저 여자분이라면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 빠르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달라질 게 적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기서 말하는 사고인가 뭔가로 오래도록 헤맸었다면 어쨌든 본인의 의지로 일부러 저와 딸을 단절한 건 아니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집을 나갔던 사정도 잘 모르고 뭐 때문이었는지도 알 수 없고 여전히 제 안에 골마있는 굳은 살은 아프게 느껴졌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놔두고 여동생이 남겨둔 연락에 따라 혹여나 답장이 올지 기다려보게 되었어요. 헌데 정말 상황이 말도 안 되게 흘러갔던 게 그 채널 주인장으로부터 연락이 된 거예요. 여동생은 그걸 다급하게 제게 알려왔고 결국 그 가면의 여성과 나를 잡아서 저와 여동생, 그 여성분, 채널 주인분까지 넷이서 나란히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화면으로 얼굴이 나왔더라면 더 빠르게 알아낼 수 있었는데 가면을 쓰고 있으니 알아보기도 힘들었고요. 채널 쪽에서도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저쪽에서 체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수록 저는 저 여성이 아내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휩싸였어요. 채널 주인분도 약간 확신을 갖고 계셨고요. 땡땡도님은 그 당시 구해주신 할머님과 할아버님 댁에서 수년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좋은 분이라서 걷어주시긴 했는데 자기 신원도 모르고 계속해서 있을 순 없었나 봐요. 그나마 그분들이 마트에서 일하게 해주셔서 일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옆에 조그만 원룸 얻어서 사신다고 하네요.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있고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걸 떠올리고 있으니 주변에서는 더 애가 탔던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갖고 사연을 보내주시긴 하는데 이분 내용은 저희 스태프들도 유독 신경이 쓰였어요.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름도 잘 생각 안 나고 남편분만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난다고 하시니까요. 이 말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아내가 남긴 상처를 평생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제 마음 안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충돌했어요. 만나러 가기 전날 밤에는 악몽도 꾸고 가는 당일에도 운전하는 내내 제가 너무 멍청한 짓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동생한테도 그냥 취소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도 했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너무 미친 짓 같아.
달랑 그 영상 하나 보고 그걸 유정이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리고 유정이 엄마, 그 회사 팀장놈이랑 사라진 거 맞을 거야. 그 집도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로 이혼했대. 유정이 엄마는 이후로 우리한테 연락도 한 통 없었어. 지금 이 순간까지 말이야. 둘이 살림 차린 거 맞는 게 아닐까? 내가 이혼 안 해주고 있으니 더 괘씸해서 저렇게 잠수 탄 것 같아. 아, 나 다시 떠올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또 소화 안 돼서 속이 우글거려. 우리 그냥 이거 취소하자. 네가 전화로 다른 사람 찾았다고 하고 핑계대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혼을 제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심했어. 유정이도 다 컸으니까.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니 생사도 모르고 이혼할 명분이나 이유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새삼 제가 처한 상황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화가 또 끌어올랐지만 아무튼 이런 한심한 모습을 여동생에게 호소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동생은 약속까지 잡았는데 뭔 소리냐며 화를 내더군요. 무슨 소리야. 이미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제 1시간 뒤면 보잖아. 아니면 그냥 그때 가서 아니었나 보네요 하고 얘기 끝내. 이혼을 이제서 제대로 하고 뭐고 그것도 다 이따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그 사람이 언니가 아니면 아닌 대로 오빠는 이제 갈 길 가고 다 청산하면 되고 맞으면 어떡할 건데? 맞으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야. 차라리 그게 아니면 다행 아니야? 일단 가서 확인이나 해보자고. 여기까지 말을 들어보니 결국 여동생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약속 장소로 갔고 카페에 들어서자 맞은편에선 누군가가 손짓을 하는 게 보였어요. 바로 자기가 땡땡 채널 운영자라고 소개하는 사람 옆에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한 여성이 보이더군요. 일단 간단히 목례만 하고 들어가서 마주 앉았는데 모자를 쓴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슬쩍 들어 저와 여동생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인사를 하겠다시고 입을 열었는데 의도하지 않는 소리가 나와버렸답니다. 당신. 이런 말이 제 입안에 돌았던 이유는 맞은편에 앉은 검은 모자를 쓴 여성의 눈매와 코, 입 언저리며 누가 봐도 제 아내가 맞았기 때문이에요. 당신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거의 무슨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쭉쭉 이어지고 있는 와중 제 옆에 앉은 여동생도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언니, 어머 언니 맞잖아. 세상에 어머머머. 우리 맞은편 여자, 아니 제 아내와 옆에 앉은 채널 주인분 다 입을 반쯤 벌리고 우리를 응시했고 저와 여동생은 도무지 진정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둘 다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는 앉지도 못하고 계속 허둥지둥하는 바람에 급기야 알바생이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할 정도였고 겨우 몇 분 지나 진정을 하고 앉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2번, 3번 있다면 저는 아마 명대로 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날의 마주침은 아내가 나가던 날보다 훨씬 더 제게 자극이 강했어요. 채널 주인분도 어쩌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 자리를 주선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막상 마주한 우리 셋을 보니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건지 새삼 실감도 안 간다며 너무 놀라워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우리 쪽 채널이 워낙 구독자도 많고 흐름이 좋긴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닿을 거라고 상상은 못했어요. 하도 사연이 안 되어 보여서 다른 SNS 창구로도 홍보를 해볼까 생각은 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도 일이 많은지라 그럴 사정까진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걸까요? 이처럼 놀라워하는 채널 주인분과 달리 제 맞은편에 앉아 10년 만에 저와 얼굴을 대면한 제 아내는 그냥 떨떠름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대충 스쳐가듯 지나치며 봐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아내의 얼굴이 틀림없이 맞았고 옆에서 제 여동생도 단박에 알아챈 걸 보면 참 사람 일 희한하죠. 가운데서 채널 주인분이 정리해준 내용과 우리가 사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더군요. 제 아내는 10년 전 저와의 다툼으로 인해 큰 실망을 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었죠. 그렇게 나간 아내는 그날 나가면서 저에게 말했듯이
실제로 처가댁에 가려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 집에서 한 번에 가는 교통편은 없기에 버스를 갈아타려고 중간에 땡땡동에 내렸고 거기서 다른 버스를 타려고 건너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 같더군요. 당시에 저는 제가 의심했던 그놈과 어딘가로 뜨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었지만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던 땡땡동은 늘 처갓댁 갈 때 중간에 갈아타던 곳이 맞았어요. 아내는 정말 제게 말했던 그대로 장인어른께 가려고 했던 게 맞았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나온 내용 중 땡땡동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직감이 되었던 부분이지만 다시 맞춰보며 확인을 해보니 새삼 울컥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그간 살아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회사놈이랑 눈이 맞아서 같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게 한 70%였고 나머지는 약간 미지수였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놈이 이혼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헌데 재혼했다는 말도 있어서 약간 그 부분은 아리송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내는 저와 이혼이 안 된 상태인데 재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사고를 당한 아내는 당시 뺑소니 차량에 혹독한 사고를 당한 거라 범인도 못 잡았고 근처 마트 할머니 부부가 나와서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큰 수술을 했으며 기억도 잃었고 본인의 신원도 알지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 부부와 5년 정도 함께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근근히 신세를 지긴 했다지만 마트에 취직을 해서 어찌어찌 돈을 모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온 것도 약 5년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근래에 들어서 조금씩 기억이 났고 그런 사연을 안타까워한 주변 직원과 할머니 부부의 도움으로 이런 창구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채널 주인도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그런 사례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저도 몇 번 보긴 했지만 땡땡동님은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려고 하고 가족이 있다는 걸 인지했는데 보고픈 감정은 있는데 만나볼 길이 없으니 무척 힘들어하셨다더군요. 그날 촬영할 때도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중간에 몇 번을 끊어야 할 정도로 진정이 안 되셨어요. 혹시 땡땡동님의 신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듣고 우리도 그간의 사정에 대해 설명했고 겨우겨우 조금씩 틈을 메워가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상황을 듣고 나니 참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 싶어 저와 여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는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 저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뒤 알 법도 모를 법한 얼굴로 힘들어하더군요. 그렇게 거의 두어 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저는 이유 모를 눈물이 계속 쏟아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니 여동생도 따라 울고 채널 주인도 어느 정도는 심정을 알겠는지 이해는 한다고 하고 맞은편 앉은 아내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후 그간 아내를 돌봐주셨다던 할머니 부부까지 다 같이 만났고 이후에 장인어른까지 모시고 많은 내용들을 확인했어요. 복잡한 절차와 수많은 통곡과 울음 속에 겨우겨우 한 집의 형태로 모이게 되었고 이렇게 지내게 된 지 아직 몇 달이 안 되었어요. 저도 저지만 가장 이 깨어진 흐름을 붙이기 힘들어했던 건 아내와 딸이었죠. 딸은 나중에 사정을 다 듣고는 무척 괴로워하더니 결국엔 자기가 먼저 엄마에게 다가가더군요. 엄마, 나 엄마 딸 유정이야. 사진 보여줄게. 그러면서 앨범을 열어서 보여주고 조금씩 힘들게 생각해보려는 자기 엄마를 기다려주었어요. 딸아이는 그닥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진 않지만 저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별이 아니었다는 것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인지 딸 역시 조금은 낯설하면서도 거북하지 않게 엄마를 대하고 있으니까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2번 이사를 했고 그렇게 옮겨서 살고 있는 집에 아내를 데려와 소개시켜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 역시 살고 있던 곳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곳을 정리하고 오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여전히 치료를 하고 있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을 어색해하고 있는 걸 보니 회복이 완벽히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봅니다. 또한 장인어른은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었는데 돌아온 딸을 보고 겨우 잠을 주무시게 되셨더군요. 정미 그러고 나간 뒤에
내가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 아파도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더라고. 정미가 말짱이 있어서 이렇게 어디 있었어서 내가 죽지도 못했나 봐. 왔는데 내가 없어 봐. 얘가 얼마나 슬플 거야. 이 말을 들으니 그간의 세월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또다시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렇게 사연을 정리해보는 동안 저도 내심 제 자신에게 묻고 싶네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란 생각만 들고 내가 그렇게 아내를 내모른 게 아닌가 하는 아픔이 올라와요. 제가 그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렇게 아내를 의심했고 격화된 분위기에 이끌려 손까지 대지 않았더라면 아내는 그 시간에 갑작스레 움직여 처가에 갈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요. 이후에 알아보니 제가 의심했던 그 팀장놈은 재혼을 한 게 맞았더군요. 그렇다면 상황이 어찌 되었건 우리 아내와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흥분할 정도로 부부 사이를 깰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그 당시 아내가 외근을 그 인간과 같이 있어도 저에게 확실히 말을 안 한 게 워낙 제가 직장 내 불륜에 민감하니 일부러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처럼 시간이 10여 년 흐르고 나서야 따져보니 참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만 들 뿐이더군요. 우리 부부는 딸아이 포함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가 너무 참담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본래 활발하고 다소 고집 있는 성격으로 늘 의견을 말하던 사람이 못 본 수년 사이에 약간은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아내는 일부 기억들을 되찾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죄책감에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도 나는 우리가 다시 만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게 더 많지만 기억이 제 기능을 할 때 괴롭긴 하지만 그대로 모르고 살았으면 얼마나 더 불행했을까 싶어요. 옛날 일은 우리 생각하지 말아요. 아내 말대로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 헤어졌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도 참 기막힌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사고 났을 때 사진이나 자료들이 남아있는 것을 받아보았을 때 그 곁에 가족이라 부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이 홀로 감당했을 아내가 너무 가엾고 안쓰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이전과 다르리라. 그래도 조금은 편해지리라 믿어보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정리를 해두고 싶어 이렇게 못난 제 이야기를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고등학교 때 크게 사고를 쳤습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연애하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나름대로 피임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 제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익숙한 상황에서 갑자기 결혼을 생각하기란 당연히 이르디 이른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당장 내 뱃속에 살아 숨쉬는 아이가 있다는 게 그때는 참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남자친구는 제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놀라긴 했지만 부모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꼭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나 믿지? 주변에 보면 남자가 도망가서 혼자 고생해서 애를 낳거나 낙태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선 전 정말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일 자체가 있어선 안 되는 거였는데 막말로 이제 고등학생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준비 다 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부부들도 키우기 힘들어하는 게 아이인데 그래도 그땐 진심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네 부모님 허락만 받으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물론이지만 그쪽 딸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수술비는 대드릴 테니 애 지우는 방향으로 가시죠. 그러나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애를 낳는 걸 원치 않아 했어요. 저라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멀쩡한 자식 앞길을 벌써부터 망치고 싶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는 저도 어렸기 때문에 저희의 결혼을 막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저와 남자친구가 사랑해서 이런 결실이 맺어지게 된 건데 어떻게 이미 제 뱃속에서 숨쉬고 있는 생명을 지우라고 할 수 있는지.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 부모님과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애를 낳는 것을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처음부터 제가 바로 출산하고 남자친구와 가정을 꾸리는 걸 원치는 않았어요. 대체 네가 이 나이에 애를 가져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학교는 또 어떡할 거고. 너희 아직 어리다. 지금 애 지우면 충분히 네 삶 살면서 나중에 준비됐을 때 새로이 가질 수도 있어. 그러니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나중에 어른 되어서도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다면 그때 결혼하던가 해. 아이는 그때 낳아도 충분해. 그러나 그런 부모님도 결국은 제 설득에 넘어갔어요. 비록 제가 어리지만 남자친구랑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남자친구도 자기 부모님한테 저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으니까 분명 잘 이야기만 되면 여느 어른들이 결혼하고 사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부모님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해서 아이를 낳는 걸 허락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인 제가 출산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고 그만큼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선 제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절 지지해주는 쪽으로 가신 거죠. 그러나 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셨다고 해도 남자친구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나름대로 자기 부모님한테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비록 저 어리지만 이제 몇 년 뒤면 성인이고 그때부터는 일하면서 돈 벌어올 수도 있어요. 비록 조금 일찍 아이가 생겼지만 저 정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잘할 자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눈물로 호소해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빌어도 오히려 저보고 네가 감히 아이로 우리 아들 발목을 잡어? 라며 호통을 치는 통에 저희 부모님이 제 앞을 막고 나서며 어떻게든 남자친구 부모님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아이들끼리 결혼시켜서 함께 살게 한다는 게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서로 이렇게나 사랑한다고 하고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양쪽 자식들 부모로서 조금씩만 도와주면 분명 좋은 가정 꾸릴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무조건 갈라놓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게 애들을 위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 한 달간을 남자친구 부모님 설득을 위해 매달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매일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고 남자친구도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자기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끈질기게 나와서인지 뭔지 남자친구 부모님은 우린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둘이 결혼 못 시키니까 애를 낳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대신 내 아들은 그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고는 돌연 저희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이 이사감에 따라 급하게 전학을 가게 되었죠. 제가 알던 것은 남자친구네 집 전화번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졸지에 남자친구와 연락할 방도를 아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혹시나 싶어 남자친구와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느냐고 물어도 남자친구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태로 전학을 가버렸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남자친구네 부모님 뜻이었겠죠. 누군가 남자친구 행방을 알고 있다면 제 귀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테니까요. 네가 여전히 아이 낳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네 남자친구도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젠 정말 시간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아이 지우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절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도 함께 아이를 책임져 줄 남자친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에 아이를 지우자는 쪽으로 절 설득하려고 했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분명 저의 아이이긴 했지만 저도 당시 열 몇 살밖에 되지 않았고 한 생명을 책임지기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출산하면 엄청 아프단 이야기도 주워들었던지라 나중에 정말로 만삭이 되어 애를 낳을 때 아플 것도 두려웠고 낳은 다음 도대체 이 아이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아이를 지울까? 그게 더 편하긴 할 텐데. 정말 숱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까지는 배가 눈에 띄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녔지만 혹시나 누군가 제 임신 사실을 알아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 일상생활 속 여러 불편함들을 생각하면 부모님 말씀대로 당연히 아이 지우는 게 맞다고 머리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있는 무언가가 저보고 아이를 지우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에게 저는 그래도 아이 낳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고 처음엔 조곤조곤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던 부모님도 제가 계속해서 아이 낳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너 진짜 어떡하려고 이래? 엄마 죽는 걸 보려고 그래? 그래야 네 속이 편하겠어? 라며 평소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제가 아이를 지우길 원하셨습니다. 너무 두렵더라고요. 부모님은 평생 제가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해도 제 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저를 윽박지르는 부모님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던 부모님이 제가 끝까지 아이를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어요. 안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있었던 저는 도저히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몰래 짐을 싸가지고는 집을 나갔어요. 얼마 없는 돈이지만 돈도 챙겨가지고요. 나 며칠만 너네 집에서 묵어도 될까? 부모님이랑 싸워서 갈 곳이 없어. 처음엔 방을 잡을 돈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들 집을 전전했습니다. 차마 임신해서 부모님과 대립하다 집을 나왔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서 그냥 부모님이랑 다른 일로 싸워서 며칠 집을 나왔다. 그래서 조금만 있다 가고 싶다라고 핑계대면서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친구들 집에서 묵으며 지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많았고 친구 부모님들도 며칠 정도 묵는 것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임신 기간이 꽤 지나고 나선 안 되겠더라고요. 배가 너무 나와서 누가 봐도 얘 임신했구나라는 게 티가 날 정도였죠. 그때부터는 가출할 때 갖고 나온 돈으로 모텔 같은 곳을 전전했습니다. 돈이 많았다면 출산할 때까지 모텔에서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학생이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며칠 묵으면서 식비하고 뭐하고 하니 돈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입덧 때문에 몸은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지연아, 나 너한테만 할 말이 있는데. 결국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한 저의 제일 친한 친구에게만 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친구는 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저는 친구의 배려 덕분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 출산까지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애를 낳는 것도 친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양수가 터졌을 때 절 병원까지 데리고 간 것도 친구였거든요. 힘들게 배 아파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오묘한 감정이었죠. 그리고 부모님 생각도 났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아이 낳은 사실을 아신다면 엄청 싫어하시겠지? 차라리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아이 낳을 거라고 부모님을 설득했던 당시처럼 조금 더 노력해서 부모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할 걸. 많은 후회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서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기에는 전 아직 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5살 정도가 될 때까지는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의 도움을 받았죠. 친구네 집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친구는 너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더 있다가도 괜찮아 라고 했지만 이미 그 친구에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신세를 졌기 때문에 더 있는 건 저로서도 너무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제가 살던 곳 근처에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물론 당연히 넉넉하진 않았어요. 정말 저희 아이랑 제가 배 굼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애 낳느라 남은 고등학교 생활도 다 마치지 못한 저는 그 시설 덕분에 미용 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찌저찌 돈은 벌 수 있었지만 몇 년을 그렇게 일과 아이만 보고 살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잠을 잘 때면 부모님이 꿈에 나오고 평소에 절 사랑해 주시던 부모님의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올랐어요. 이미 아이도 낳은 상황이고 심지어 애가 5살이 되었으니 이젠 조금 용기를 내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제 딸아이는 아버지는 영영 없는 상태로 자랄 테지만 적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있으면 마음이 놓일 테니까요.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예전에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이사를 가셨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많이 됐지만 다행히 부모님은 여전히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계셨죠.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니 예전보다 조금 나이가 든 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누구세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을 멈췄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터져서 엄마, 저예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집에 들어섰는데 예전과 변함없는 모습에 또 한 번 눈물이 맴돌았어요. 딸아이는 저보고 엄마, 왜 울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애한테 괜한 걱정 안겨주기 싫어서 애써 웃으면서 아니야, 엄마 안 울어. 라며 어떻게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까지 모여 부모님과 셋이서 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솔직히 용서받지 못할 각오도 했어요. 제가 마음대로 가출한 뒤 아이까지 낳고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와줘서 너무 고맙다. 라며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시설에서 나와서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제가 일 나갈 때에는 집에 계시는 어머니가 제 딸을 돌봐주셨고 그 덕분에 저도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금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혹시라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얘기하라고 하셨지만 애초에 제가 선택해서 낳은 아이인 만큼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는 날도 없이 정말 매일같이 일했고 가끔 가다가는 따로 아르바이트까지 했죠. 아버지가 없어 부족하게 자랐다는 이야기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제 인생을 딸에게 그대로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저도 부모님 집을 나와서 딸과 둘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 혹시나 애 공부하느라 힘든데 저까지 신경 쓰게 할까 봐서 집안일도 전부 제가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렇게 혼자 딸을 열심히 키워왔는데 딸아이가 20살이 되던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엄마, 저 남자친구 아이를 가졌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성적 잘 받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 딸이 기특해서 용돈을 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임신의 낌새조차 눈치채지 못했고, 참고로 저는 딸아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물론 성인이니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귄 지도 얼마 안 된 남자친구랑 사고를 쳐서 아이를 가졌다니.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니까 1달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임신 사실을 안 건 2주 정도 되었다고 했고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져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딸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딸이 무슨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전 당연히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저 지금 남자친구 정말 사랑해요. 남자친구네 부모님한테도 허락받아서 결혼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일하면서 아이 키울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아서 일단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딸을 돌려보낸 다음 저는 방 안에 드러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제 옛날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더군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곤 하지만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닮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부모가 되어 이런 사태를 겪으니 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제가 아이 낳길 원치 않았는지를 누구보다 절실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눈물이 나서 딸아이 몰래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해야 딸이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처리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을 되게 오래 했어요. 조곤조곤하게 딸아이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자기는 무조건 아이를 낳겠다면서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지울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제 편이잖아요. 엄마가 꼭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이른 나이에 아이 낳아봤자 내 딸아이 인생에서 가장 파릇파릇한 시기를 다 낭비하는 거라고 하는데 가슴으로는 딸아이 말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저도 처음 딸이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온전히 제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아마 누군가가 제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너 미쳤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20살밖에 안 된 애가 아이를 낳는 걸 허락해줄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딸아이의 간절한 부탁에 결혼과 출산을 허락해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론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되먹지 못해서 딸아이가 그 뒤를 밟는 거라고 생각하니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어릴 때 제 생각이 났기 때문에 저는 제 딸에게 있어 정말 온전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단 네 남자친구부터 데려와봐. 이미 마음속으로는 반 이상 허락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딸아이 남자친구가 제대로 된 놈인지 아닌 놈인지를 봐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딸아이 남자친구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딸은 이미 반색을 한 상태로 너무 고맙다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애가 얼굴이 잔뜩 상기된 채로 기뻐하며 통화를 하는데 문득 제 예전 남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남자친구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는데 같이 가족을 꾸리고 함께 살고 싶었던 시절이 하고 말이죠. 딸아이가 전화를 끊고 1~2시간도 되지 않아 딸아이 남자친구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제 예비 사위가 도착을 한 거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긴장을 했는지 제 앞에서 말을 더듬는 딸아이 남자친구에게 괜찮다고 하고 얼굴을 제대로 보는데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제 딸아이의 아빠,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였던 사람과 얼굴이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모녀지간이라서 취향도 닮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딸아이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온몸에 돋는 소름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 살았던 동네도 같고 심지어 제 남자친구와 부모님의 이름이 똑같더군요. 혹시 형제는 있니? 자꾸만 드는 불안한 생각에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위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형이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이름을 물어봤는데 형의 이름이 남자친구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예비 사위로 온 이 아이는 제 딸아이 아빠의 동생, 그러니까 제가 만약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제 시동생이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옆에서 열심히 자기가 남자친구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해 주더군요. 딸아이는 용돈을 벌기 위해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종종 했었는데 딸은 아르바이트생, 그 친구는 사장인 상황에서 눈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사귄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 정말로 예진이 사랑합니다. 아이, 제가 잘 책임질 수 있으니 부디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 아이는 절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한참 남자친구와 연애하고 있을 때 시동생이 될 그 아이는 초등학생인가 그랬거든요. 저는 일단 인사는 충분하니 이제 그만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전 정말로 그 아이가 제 시동생이지만 않았어도 딸아이의 결혼을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아니, 어찌 보면 지금 딸아이보다 더 힘들었던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곁에서 잘 도와주리라고 마음먹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딸이랑 시동생을 결혼시킵니까? 그래서 전 절대 결혼 허락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다른 사람을 몰라도 걔는 안 돼. 딸아이는 왜 그 사람이 안 되는지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지만 차마 그 사람이 네 아빠 동생이라서 안 된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두려웠고 또 다른 마음으론 딸아이가 저 때문에 자신의 결혼이 허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원망할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겁한 엄마이지만 그냥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이유 상관없이 안 된다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더 늦기 전에 애도 얼른 치워.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엄마도 나 어렸을 때 낳았잖아. 그럼 엄마도 내 맘 알 거 아니야. 엄마 제발, 제발 엄마 허락해줘. 넌 지금 엄마 꼴이 뭐라고 생각하니? 어렸을 때 너 낳고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어. 난 너에게 나랑 같은 똑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지금은 네가 엄마를 원망할지 모르지만 나중엔 감사하게 생각할 거야. 암튼 이 결혼 절대 허락하지 못한다. 당장 헤어져. 엄마랑 인연 끊기 싫으면. 딸아이에게 가혹한 말이 될 거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이상 나쁜 엄마가 되어서라도 딸아이가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른 좋은 남자랑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나 딸아이는 끈질겼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자기는 아이 지우기 싫다고 엉엉 우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러나 그만큼 더욱 냉정하게 아이를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어느 날 가출을 하더군요. 엄마가 자꾸 허락해주지 않으면 저 그냥 나가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딸아이는 시동생이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모든 사실을 밝히고서 왜 결혼을 할 수 없는지, 왜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그 어느 쪽으로도 선택할 수 없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딸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무서워요. 이젠 제법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전 여전히 많이 부족한 사람인가 봅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딸아이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낼 방법이 있을까요? 운명의 장난에 하루하루 지쳐가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30대 며느리입니다. 전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대체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몰라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사연을 정리해서 보내봅니다. 부디 많은 답변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초반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고 조금 더 저희끼리 돈을 모은 다음 여유가 더 생겼을 때 출산하고 육아하자는 계획하에 결혼하고 나서는 한동안 열심히 일만 했어요. 제 목표는 내 집 마련이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시부모님도 빨리 애 낳으라면서 독촉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늦게까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은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집까진 아니더라도 이제 아이 하나 정도는 충분히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젠 더 늦어져도 오히려 애를 갖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았기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녀 계획을 가졌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몇 번 시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가야,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해라. 내가 팔도를 돌아다녀서라도 구해올게. 제 임신 소식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모두 뛸 듯이 기뻐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먼저 찾아서 보내주시기도 했고 언젠가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시부모님이 너 네 아내 잘 챙겨라. 네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고마운 사람이야. 뭐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빠릿빠릿하게 일어나서 준비해 오고. 알았지? 라며 저 잘 챙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이죠. 그런 시부모님의 배려와 시부모님의 말에 따라 정말 지극히 절 모신 남편의 배려 덕분에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입덧 같은 걸 제외하고는 정말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었어요. 임신하는 동안에는 일을 다니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는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저는 거의 창립 멤버나 다름이 없어서 아이를 낳은 뒤에도 제 사정만 괜찮다면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느 부부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상황이 괜찮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거의 다가오는 어느 날 너무도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였던지라 남편도 시어머니도 급하게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물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심 제가 오길 바라신 것 같았지만 왜 그런 미신 있잖아요. 중요한 일 앞두곤 장례식 가지 말라고. 귀신 붙어서 망한다고요. 당장 애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괜히 시아버지 장례식에 갔다가 나쁜 기운이라도 옮아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저에게 평소 잘해주신 것도 많고 참 좋으신 분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분이었기에 제가 장례식에 가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 선택이 옳았던 게 시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힘겹게 낳은 아이를 품에 안으니 얼마나 기쁜지. 저는 아이 얼굴을 보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서 같이 기쁜 와중에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이 아직 남아있는 얼굴이었죠. 당신, 애도 태어났는데 얼굴이 왜 그래? 기쁜 날인데 웃고 있어야지. 아버님, 분명 천국 가셨을 거야. 애 태어났는데 부정이라도 탈까봐 한번 남편을 타박하고 그 뒤부터는 엄마로서 아예 육아에만 힘썼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를 잃은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일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진 모르겠는데 남편이 집에 오면 자꾸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에게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은 그냥 듣다가 하도 한숨이 심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많이 힘드신가 봐. 내 앞에선 어떻게든 웃으시긴 하는데 영 표정이 좋질 않아서 걱정이 되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시어머니가 우울해하시는 것 같다길래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 마침 우리 애도 태어났으니까 어머님도 손주 보시고 그러면 훨씬 더 활기차게 지내실 거야. 라고 말했죠. 시어머니가 기운을 차리셨으면 하는 마음도 물론 있긴 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희 애를 어느 정도 봐주는 것도 바라긴 했습니다. 아무리 애 태어나기 전에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애가 클 때까지는 꾸준히 돈이 들 텐데 저도 얼른 직장에 복귀를 해야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애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기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런 쪽으론 정말 칼 같은 분이라 절대로 저희 애를 돌봐주실 분들이 아니었고 마침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걸 우울해하시기도 한다니까 겸사겸사 좋을 것 같았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약 한 달 혹은 2달 뒤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처음에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가 꽤 우울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손주랑 같이 지내고 저희랑 밥도 먹고 하면서 왁자지껄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훨씬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다시 예전처럼 웃으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전 내심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면서 시어머니가 언제쯤 먼저 아이를 봐주신다고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슬쩍슬쩍 시어머니 들으시라고 이제 슬슬 복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우리 동민이 돌보느라 일을 다시 하기가 힘드네. 어쩌지? 라며 혼잣말인 척 시어머니에게 다 들리게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그게 통했는지 시어머니가 내가 동민이 봐줄 테니까 넌 걱정 말고 다시 일 다녀라. 라면서 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옳다구나 하고 저는 바로 직장에 복귀를 했어요.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것도 좋았지만 역시 저는 일하는 체질이라 그런지 직장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것저것 업무를 보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집에서 시어머니가 제 아들까지 봐주니까 걱정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3년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었고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제 돌봄보다는 시어머니 돌봄을 많이 받아 그런지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를 많이 찾긴 했지만 나중 가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아들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사실 돈을 어느 정도 벌기 때문에 가정부를 써도 나쁘진 않았겠지만 일단 가정부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꽤 비싸게 말이죠. 게다가 남인데 저희 집이며 애까지 다 맡기기엔 어쩐지 믿음직스럽지도 않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쨌든 가족이니까 분명 그 누구보다도 제 아들을 열심히 돌봐줄 거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어머님이 동민이 봐주시고 감사하니까 용돈 좀 드려야겠어.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용돈을 드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에게 카드를 드리고 딱 집안일하고 아들 봐주는 생활비 정도만 쓰라고 말씀드려서 시어머니 용돈은 따로 없었어요. 그래도 벌써 3년 가까이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주셨으니 이젠 조금이나마 용돈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매달 생활비를 제외하고 2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용돈 드리는 건 좋은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남편은 용돈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제 생각엔 그 정도도 충분했어요. 애초에 드릴 생각이 없다가 드리게 된 거니 더더욱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젊은 사람들처럼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 많이 드는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는 담배도 안 피시고 술도 안 하시거든요. 사실상 제가 시어머니라면 20만 원도 남을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이 자주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용돈 많이 드릴 필요는 없지. 나중에 정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때 조금 더 드리면 되고. 라고 얘기하면서 제 월급에서 10만 원, 남편 월급에서 10만 원을 떼서 매달 시어머니에게 20만 원씩 입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용돈을 드리고 나서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일까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방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참을 머뭇거리면서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꺼낸 얘기가 혹시 용돈 좀 올려줄 수 있니? 였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올려달라고요? 얼마나요? 라고 물어봤고 시어머니는 50만 원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20만 원도 충분히 많이 드리는 거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50만 원을 올려달라니. 저희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전세에 살고 있었기에 저희 집이랄 게 따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우선적인 목표는 처음 결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명의로 된 집을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아주 가끔씩 친구들 만나고 그런 걸 빼곤 어지간해선 돈 아끼고 살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알 법도 한 시어머니가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도 아시지만 저랑 남편 지금 집 사려고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모으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용돈으로 50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좀 곤란하네요. 아유,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미안하긴 해. 하지만 동민이를 보더라도 나도 가끔 친구들 만나서 약속도 잡고 하는데 20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또 자주는 아니더라도 내 돈으로 동민이 장난감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요새 장난감이 좀 비싸니? 별것 안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더구나. 동민이 장난감 필요하시면 제가 생활비로 드린 카드로 쓰시면 돼요. 어차피 어머님이 사주시나 제가 사나 똑같은 장난감인데 몇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을 올리기엔 저도 지금 형편이 영 좋지 않아서요. 어머님이 저희 집 살 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용돈을 올려달라고 거듭 얘기했으나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매달 20만 원씩 매년 240만 원인데 여기서 50만 원이 올라가면 매달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만 해도 840만 원입니다. 1년에 600만 원이라고 해봤자 집 사는 데는 별 상관도 없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게 모여서 6천만 원이 되고 6억이 되는 거거든요. 시어머니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하는 게 좀 그렇긴 했지만 전 무엇보다도 저희 집을 사겠다는 원대한 꿈이 더 먼저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용돈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당신도 알지만
어머니가 동민이도 다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잖아. 아무리 당신이 생활비 드린다고는 하지만 원래 이렇게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애 봐주시고 그러면 생활비랑 별개로 용돈은 많이 드리는 게 맞아. 어머니 아니었으면 더 큰 돈 들여서 가정부 써야 했을 거 아니야. 어머니가 친구들 만나실 때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려면 지금보단 용돈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올려드려. 남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렇게 쓸 돈을 다 쓰고 나면 대체 집은 언제 사고 또 돈은 언제 모아요? 당장 뭐가 중요한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정에 휩쓸려 입 바른 소리만 하는 남편이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요즘 서울 집값이 한두 푼이야.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그대로 모은다고 해도 집을 살까 말까잖아.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머님 용돈까지 올려드리면 당연히 그만큼 우리가 모으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럼 대체 집은 언제 사? 나도 여유 있으면 어머님 용돈 팍팍 드리고 싶어. 나라도 정신줄 붙잡고 있어야 우리 집도 사고 하지. 어차피 우리가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 건데 이리저리 집 옮겨 다니면 어머니가 그걸 좋아하시겠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허리띠 졸라매자. 내가 어머니한테 말 잘해볼게. 우리한텐 아직 시간도 많잖아. 당장 조금만 더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거면 나도 당신 말 이해하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거고 그렇게 먼 미래 때문에 당장 가까이 있는 걸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니야? 당신 말대로 집값은 시간 지날수록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당신은 우리 가족은 신경 안 써? 동민이 생각 안 해? 내 집 마련부터 제대로 해놔야 그때부터 발 뻗고 편하게 자지. 대체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전세살이, 월세살이 할 건데? 그날 정말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서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각자 의견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결국 냉전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전 솔직히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남편이 자기 엄마라고 시어머니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당장 같이 살고 있고 가족을 이루고 있는 건 저랑 제 아들인데 저희 집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게 노력해왔던 건데 저라고 시어머니한테 달갑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게 편할까요? 남편 반응과 시어머니 반응을 보니 꼭 못되고 심술 부리는 며느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이후에도 한 3개월 동안은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 같이 있으면 밥은 먹고 기본적인 얘기 나누었지만 전과는 달리 대면대면했죠. 게다가 안 그래도 남편과 제대로 된 화해를 하지 못한 게 신경 쓰이고 가뜩이나 일도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전에 이미 마무리된 줄 알았던 용돈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또 꺼내더라고요. 나도 너희 사정 알고 어지간해선 버텨보려 했는데 도저히 20만 원 갖고는 생활이 안 된다.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50만 원만 더 올려다오.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여러모로 짜증나는 상황에서 도저히 시어머니 앞에서 억지로라도 웃음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안 그래도 남편이랑 용돈 이야기로 싸웠었다. 어머니가 용돈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용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올려달라는 말은 끝까지 무르지 않으시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저희가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면 미안해서라도 용돈 얘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머님, 이렇게 해요. 제 입장에선 솔직히 어머님이 지금보다 더 큰 용돈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20만 원만 더 올려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가계부를 써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용돈을 더 올려드리든지 할 테니까요. 저는 정말 크게 선심 쓴 겁니다. 막말로 시어머니가 정말 필요한 데만 돈을 쓸지 아니면 친구분들 만나서 흥청망청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가계부를 적어서 보여주신다면 저도 어디에 어떤 돈이 나갔는지 알 수 있고 왜 시어머니가 용돈을 5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얼굴로 절 보더군요. 그러더니 답도 안 하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일단 급히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전 준비를 하고 회사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참 일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집 나가버리겠대. 당신 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남편은 절 추궁했지만 저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황당했죠. 당장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상황이었고 어머니 아니면 데리러 갈 사람도 없는데 저는 짬을 내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무슨 소리긴 말 그대로야. 어머니가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자기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이제 손 주고 먹고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나가버리겠다고 하시더라. 어머니랑 나랑은 문제 있던 적 없으니까 분명 당신이랑 문제가 있었던 거겠지. 당신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했어? 별 얘기한 거 없어. 아까 어머니가 또 용돈을 50만 원 올려달라고 하시길래 내가 일단 20만 원만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쓰고서 가계부 작성해서 나한테 보여달라고 했지. 그거 보고 용돈을 더 올려드릴지 안 올려드릴지 판단하겠다고. 뭐? 가계부?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너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로 보이긴 해? 대체 어느 집 며느리가 용돈을 올려주면서 시어머니한테 가계부를 써서 보여달라고 해? 그게 기본 예의야? 아니 그러면 그 큰 돈을 그냥 올려드려? 나로서도 어머님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 알아야지 그 필요성 파악하고 용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던지 할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제안한 거 아니야? 그런데 겨우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님이 화가 나서 동민이도 안 챙기고 그냥 집을 나가시겠다고? 난 오히려 어머님 행동이 더 어이없어. 제 말에 남편은 저랑은 말이 안 통한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진짜 그날은 남편과의 전화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이 안 돼서 엉망진창이었죠. 집에 가니까 남편은 이미 돌아와 있었고 시어머니 대신 남편이 어린이집에 들러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지 아들도 무사히 집에 있더군요. 혹시나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를 어린이집에서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시면 어떡하잔 거야? 혼자 중얼거리니까 남편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지친다는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이혼하자고. 이혼이 무슨 어느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쉽게 나올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이혼이 쉬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해야 하는데 우리 동민이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 한참 어리잖아. 그런데 벌써부터 아빠든 엄마든 어느 한쪽 없는 애로 키우겠단 거야? 나도 우리 동민이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아. 부모가 온전히 있는 화목한 가족 아래에서 자라는 게 좋은 건 맞으니까. 그런데 나 이제 정말 지쳤어. 당신이 돈돈거리면서 사람보다 돈 먼저 생각하는 거. 당신은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저축하는 게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나랑 우리 어머니 마음 상하는 건 신경 쓰지도 않는 거지? 우리 잘 살자고 열심히 돈 모으자고 하는 게 잘못이야? 난 누구보다도 당신이랑 우리 동민이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어머님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집 사려고 노력하는 거 알면 그런 소리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한 번은 그렇다 쳐. 그런데 어떻게 계속 용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어? 이번에 집 나가신 것도 그렇고 난 오히려 어머님한테 실망 많이 했어.
넌 이 와중에도 끝까지 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고 우리 어머니만 탓하는구나. 넌 진짜 절대 안 변하겠다. 난 마음 정했어. 우리 그냥 이혼해. 졸지에 남편까지 집을 나가서 집에는 저와 아들 둘뿐입니다. 남편한테 몇 번 연락해봤지만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는 거 아니면 연락 말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억울해요. 저는 정말 저희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집 빈곤하게 살지 않으려고 저도 제 용돈 아끼고 있고 최대한 지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절 방해한 건 오히려 시어머니입니다. 물론 매달 20만 원이라는 용돈이 객관적으로 많지 않은 액수일 거라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만 원 더 올려주는 조건으로 가계부를 써서 보여달라는 게 시어머니에겐 기분 나빴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조차 전부 다 저희 집을 위한 건데 왜 그런 저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친구 집에서 계시는 것 같고 남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3개월째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절대로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제 아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제 아들 초등학교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모 한쪽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그런 것도 상관없는지 그냥 무조건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최대한 저에게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작성해 왔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저희 가족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한 게 잘못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전 이 모든 일들이 시어머니 용돈에서 비롯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넉넉히 드리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 집 살 돈도 넘치고 저희 호의호식할 돈이 충분한데 용돈을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요새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허리띠 졸라매야지 살까 말까 한 게 자가인데 완전히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야 가정도 행복하고 좋은 건데 왜 이런 제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요? 남편 말대로 정말 바로 앞만 내다보고 시어머니 용돈도 마음껏 드리고 내가 사고 싶었던 옷이며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며 모두 하고 싶은 대로 생활했어야 이런 사단이 안 났을까요? 정말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전 정말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제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정말 어디다 털어놓을 데도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살면서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까지 스스럼 없이 꺼낼 친구들은 없어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정리해서 보내보는 겁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답변도 다 좋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건지, 만약 제가 잘못한 거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태도를 고쳐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